네, 오늘 또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선거 D-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특집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피니언즈의 윤희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휴일 어린이날 감사드립니다. 댁내 어린이가 중딩이 있습니다. 중딩 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중딩 어린이 없다. 예. 이거 예전에는 옛날에 어린이는 그 어떻게 보냈어? 초등학교 때. 너 어린이잖아 그러면 자기 어린이 아니라고. 오, 진짜? 그래가지고 엊그제 제가 예. 어린이 맞냐 그러니까 그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강한 부정을 안 하더라고요. 아 선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희 집에 고3이 있어서 어,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매우 안 좋아. 항상 이렇게 긴장감이 긴장감이. 아 고3 화이팅. 네. 예, 고3 엄마 아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이날 앞두고 여론조사를 이제 했는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은 용돈이나 뭐 휴대폰이 아니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억장이 무너지지 갑자기. 동의가 안 되는데요. 약간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나? 예. 저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아까 보니까 어디 기사에 했던데 그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1위였어요. 예. 참고하시기 자세히 봐야 되는 바랍니다. 질문 사항이나 질문 대상 등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여론조사 될 것 같아요. 전문가라서 이게 확실히 자세한 내용을 네. 살펴봐야 된다. 바로 일단 상식에는 나오겠습니다. 반하는 네, 결과라서 수용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광고부터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글루타셀 스프레이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요. 꺼내서 써보셔도 돼요. 예, 꺼내서 써보시고 선물로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아, 그럼요. 이거 뜯고 제가 가져가면 네. 되는 건가요? 여기가 편의점입니다. 아, 예, 일단 오시면 뭘 드려. 아까 간식도 많으셨죠. 드시고 뿌리셔라 이런 겁니다. 자,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인데요.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민감해진 피부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긁고 싶게 됩니다. 그럴 때는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1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린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1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200ml 제품을 구입하시면 중간 크기 100ml 제품을 증정합니다. 오랫동안 긁어온 경우 또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가격이 좀 있어요. 가격이 세요. 그래서 가격이 부담스러우셔서 대용량 구입을 망설이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1년간 한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역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제품력 없이는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긁지 마시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11주년 이벤트 더보기 링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박형광 씨가 직접 써보고 자기가 피부가 좋아졌다는 거를 확인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화요일 출연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글루타셀 뿌려야 돼서. 정말.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예. 두드러기가 좀 있어요 몸에. 이거 감사히 잘. 네. 아니 열심히 근데 뿌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제 춘추관 건조할 때 저도 간혹 뿌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숨이 쉬어져요. 편안해져. 예. 그리고 되게 신기한 제품인데 여러분들 그 왜 홈쇼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 막 뿌리는 거 있어요 상품. 예. 아마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 상품인데 성분이 같아요. 글루타셀. 제가 오늘 다만 가져가서 거기는 향이 있고 우리는 향이 없어. 제가 일주일 동안 써보고 다음 주에 와서 다음 주에 제가 와서 사용 상품평? 후기 오케이. 해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보험 어떤 식으로 가입하십니까? 대다수 분들이 전문 설계사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뭐
사촌 누나가 이혼했어요.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되게 제가 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 매달 나가는 보험료 또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맞죠? 한상진 기자?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 잘 뭐 그냥 부인이 하는 대로 그쵸 대충 사는 거죠 그냥. 왠지 우리 윤희용 대표는 알 것 같아. 아니 뭐 예. 여론조사하니까 예, 그렇죠. 알죠? 그 몰라? 어떤 데서는 이제 그분이 와서 전체 봐주긴 설계를 하더라고요. 오. 설계하고 있는 게 적정한지 여부를 그렇구나.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내가 우리 한상진 네. 기자 같은 분 때문에 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네. 더 착한 보험. 아.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부터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까지 보험 관련 모든 상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취재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들에서도 오랫동안 현재 광고 중인 검증된 업체라서 더욱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사업체가 많다고 하니까 꼭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취재 편의점 문 열자마자 광고를 시작해서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끊지 않고 광고를 주시는 아주 소중한 광고주 분이십니다. 예. 훌륭한 저희가 회사입니다. 사실은 잘 소개도 안 해요. 네. 이렇게 특별한 분들 오셨을 때만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 적어놨다가 상담을 예. 좀 받아봐야 되겠어요. 예, 제가 보기에 한상진 기자에게 매우 필요한 상품이다. 네. 뭐 저는 뭐 제가 저런 거 잘했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리가 없지. 그러니까요. 예.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작 기소 특검 이게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 정도 나왔으면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그래도 정치면에는 나오겠지 기대했는데 아니더라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 특검 자체가 여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장 기자들이 좀 체감하는 바가 있습니까? 뭐 저는 사실은 지난 연휴 이제 주말에 나오는 각종 기관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보면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구나라고 좀 느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여기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괜히 이런 말 했다가 욕을 먹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좀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다 얘기하세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서 네. 거기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명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조작 기소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법이 제대로 발의가 돼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진행이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사람도 저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지난 주말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게 좀 무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추경호를 공천하는 국민의힘과 김용의 공천을 주지하는 민주당이 대비가 된다. 민주당이 드디어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대중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좀 갖추기 시작했다. 뭐 이런 취지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 제가 그때 느꼈었던 안도감과 그때 느꼈었던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한꺼풀 벗고 좀 발전했구나라고 느꼈었던 게 다시 퇴행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다. 시점도 내용도 좀 무리하다. 일단은 이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거 민당이 너무 밀어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이건태 의원 왔다 가셨는데 최혜병 특검법에도 공소 취소 권한은 있어요. 있었다.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도 다르고 시점도 다르고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다릅니다. 지금 지방선거 한 달 앞두고 있고 이미 내란이 벌어져서 우리가 내란으로 그 각종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 과연 맞느냐. 거기다가 지금 종합특검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났다고 봅니다. 네, 상당히 많은 성과가 났는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성과를 온전히 체감하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언론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네,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거 물론 이제 옳죠. 이런 특검 만들어서 잘못된 기소 취소시키고 네, 그리고 뭔가 사법정의 바로잡고 하는 거 다 좋고 필요한데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네. 다만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는 데에는 세상 다 제 맘대로 다 되지 않는 거니까 조금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작업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저께인가요? 어제. 어젠가요? 속도 조절을 네. 말씀을 하시는 굉장히 온화하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게 어떤 뜻인지 우린 다 알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장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안도가 좀 돼서 예. 어제 제가 그나마 며칠 동안 좀 불편하다가 네. 제가 어제 대통령 말씀 나온 거 보고 나서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대통령 말씀대로만 저렇게 좀 되고 네. 좀 연착륙했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걸로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예. 네. 영남권 지역 후보들 특히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 3월에는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 특검법을 좀 제고해 주십사 부탁을 했어요.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사안이 좌우에 뭐 진보와 보수 양쪽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진보도 결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야권에 대한 뭐 심판론 네. 이것과 연계 지으면서 할 수 네.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진보층은 결집이 충분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냐 하면 실제 이번 선거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요. 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투표 의지가 선거에 이제 있어서 유권자들의 심리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 포함되지만 네.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것이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투표 의지예요, 스트렝스예요. 그런데 진보층의 투표 의지 반드시 하겠다. 요게 네. 보수층의 반드시 하겠다는 비율보다 의미 있게 상당 부분 높아요. 보수층은 낮아요. 네. 예. 또 정당으로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게 나와요. 네. 국민의힘은 상당히 낮게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100% 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상당히 사실은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의 이 후보들의 가상 대결 지지도를 보면 그냥 일반 전체 결과보다 더 격차가 커져요. 그러니까는 이제 진보층에서는 사실 이게 있어도 없어도 결집이 충분히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내가 원래 오랫동안 지지했던 정당도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인 것이니까. 예,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사안이 있게 되면 선거라는 이제 국면에서 명분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명분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아웃되거나 뭐 이런 것도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야권에서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와 공세가 이제 기본 구도이기 때문에 네. 그 소재가 딱 들어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허물어져 있는 이제 보수층들의 결집도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네. 다만 이것이 뭐 수도권 등 전국을 이제 뒤덮는 구도를 반전을 가져오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뭐 수도권 같은 격차가 워낙 나고 네. 뭐 인천이든 경기든 이것 때문에 이제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영남 같은 경우는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보수층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2018년 선거랑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비슷하다. 네. 탄핵 이후에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뭐냐면 겁니까? 그때는 보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선택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권자들도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성향이 이제 나눠져 있고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면서 정당도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 이제 이쪽 투표를 하니까 경쟁력이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의 심리가 나눠져 있지만 정당은 하나인 거예요, 도구가. 그래서 이게 막판에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어떤 접전인 상황에서는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말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영남 같은 데서는 그 효과면만 보자면은 네. 보수한테 미치는 효과가 큰 거죠. 여기는 이미 풀로 차 있고 네. 여기는 무너져 있는데 어쨌든 플러스이 되니까 물론 이것이 뒤덮을 정도는 아닌다 하더라도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영남에서 이제 영향이 이제 상당히 있을 수 있을 있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 표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로 명징하게 뭐 몇 표 차이다, 몇 퍼센트 차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네, 스멀스멀 흐르는 어떤 기운, 네, 기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저는 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좀 수위를 낮춰서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오랫동안 뭐 장 선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여론조사 수도 없이 보잖아요. 그렇죠. 흐름, 구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난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의 흐름을 쭉 보면 이미 큰일 났는데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렇죠. 이미 들고 일주일 전하고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예. 심지어는 이번 선거는 사실은 영남을 제외한 나머지 강원까지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석권하는 게 사실상 디폴트 값 같은 그렇죠. 예. 선거였습니다. 도저히 영남을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죠. 영남을 경북 정도 빼고는 다 해볼 만한데 예. 그렇죠. 그리고 경북 정도 빼고는 다 갖고 올 수 있는데 이런 예. 정도가 디폴트 값이었어요. 이미. 예. 근데 그게 이제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있는 게 이제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변수는 유일하게 특검 관련된 거 이거 하나인 것 같고 어.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50%대로 떨어졌다라는 지지율 이거 보는데 다른 예. 변수 하나도 없어요. 예. 특검 이건데 이게 선거 한 달 전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한 달 후 선거에서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나비 효과가 만들어지는지는 취재를 좀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어서 저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 국면이고 예. 뭐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사실은 국정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나오고 상당히 많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보통의 나라 같았으면 아마 나라가 절단이 나거나 난리가 났을 일입니다. 검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예, 있어?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2010년인가 2011년에 일본의 오사카지검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증거를 하나 살짝 조작을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일본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이제는 이 대형 게이트 이런 거 잘 안 벌어집니다. 네. 공무원들 뭐 고위 공무원들 비리 이런 거 저 거의 없어요. 이제 재벌들도 하도 할 일이 없었던 특수부 검사들이 예. 무슨 공무원이 엮인 사건 하나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수사하는 결이 안 맞으니까 날짜를 하나 조작했어요. 예. 나중에 이게 드러나서 그 사건 이후로 이게 사실 굉장히 작은 사건인데 예.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일본에 있는 4개 특수부 지검들이 수사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10년이 넘게 오사카 지검은 거의 와야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정도의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이런 증거들이 나왔다면 검찰청은 10월 달이 아니라 당장 오늘 해체돼야 되는 건데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퍼나르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언론과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네. 아직은 그렇지 않다. 아쉽지만 예.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 근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 그리고 이게 옳은 방향 아니야라는 주장만 가지고는 네. 어쨌든 한 달 앞으로 나온 그 다가온 이 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절제와 중용의 자세가 미덕이 필요하다. 자세, 네. 미덕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이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제명된 인사와 연대하는 것 그리고 다른 당과 연대하는 것. 휴대폰 좀 정리해 주세요. 예, 분명히 다른 문제다. 요거는 이제 한지아 의원이 부산에 그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 예비 후보 등록 과정에 가서 이제 지지 응원한 것을 문제 삼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 한지아 한동훈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국민의힘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후보에 박민식 후보가 확정되었다. 이영풍 후보가 낙선하였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된 것은 바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아버지가 아들이 도합 한 50년 부자가 정치 권력을 거머쥐었던 동네예요. 이제 거기를 이제 이번에 충남지사에 출마하는 박수현 전 의원이 그 물길을 바꿔버린 그런 건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 한다는 말이 아니 공당이 원칙이 있어야지 내란 사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추경호는 출마해도 괜찮고 나는 안 돼? 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윤희용 대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다른 인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어게인 이제 세력을 떠올리는 맞습니다. 인물들이 있는데 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약간 다른 측면이 있죠. 비서실장은 사실은 VIP와 이제 일거수 같은 일투족을, 네. 같은 인물이라고 동체라고 그렇습니다. 보는 네. 시각이 이제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윤석열의 옥중 출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의미 부여를 받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울 텐데 그 한석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것이 선거가 사실은 정부 여당이 평가인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이 평가를 받는 그렇습니다. 기류가 강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평가를 넘어가면 이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기류가 이제 굉장히 작동이 잘 될 요인을 갖추는 거예요. 조건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고 직감적으로 이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충남지사 선거에 나온 이제 후보가 김태흠 지사가 네. 그럼 난 무소속도 불사하겠다라고 이제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후보 강력한 것이. 등록을 무기한 맞아요. 여자였습니다. 참 예. 후보 등록을 연기하고 예. 그러니까 그 영향이 당사자가 제일 민감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어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무소속을 용인하는 가운데 뭐 후보에 그냥 여러 이제 후보들 중에서 좀 뭐 경쟁력 있는 인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는 형태를 취해서 살아 돌아오면 돌아오는 것이고 그런 이제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거는 뭐 무소속 혼자 나가는 것은 당이 막을 일은 아닌 것이니까 공천을 못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동혁 저는- 대표는 공천을 못 하고 네. 그리고 정진석 본인은 뭐-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그런 타협안이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국힘후보 정진석 후보 3파전이 그렇죠, 됐을 때 그렇죠. 네. 그때 살아 돌아온다. 뭐 그건 이제 그 이후의 일이니까 어쨌든 네. 이 국면은 당이 공천을 했냐 안 했냐가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네. 그거는 피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이걸로 공세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진석 실장까지 하게 되면 그 본인의 다시 이제 장동혁 지도부 또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난 더 가세될 네.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감당하기 좀 어려웠지 않을까. 장동혁 다시 지금 간신히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뭐 이제 네. 비판이 약간 어쨌든 다른 국면 잦아들었는데. 때문에 잦아들었는데 다시 네. 이제 본인이 그 전면에 또 도마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예. 감당 못할 예. 것 같아요. 저는 좀 달리 읽히는데요. 저 장동혁 대표 저 말은 정진석 공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국민은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가 같이 손잡고 일했었던 국민들 윤어게인이잖아요. 네. 그 윤어게인이 납득할 수 있게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는 공천 주겠다는 얘기고.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국민은 윤어게인 아니다. 국민만 네, 국민이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저거 보니까 네. 정진석 공천 주겠다는 거고 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이권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이 예, 아니고 엄밀히 예, 말을 예, 하면 이익 저기는 집단. 이익 집단이죠. 저기는 의석 하나를 갖고 올 수 있으면 물불을 안 가릴 텐데 지금 저 지역에 정진석만큼 경쟁력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장동혁이 생각하는 국민에 딱 부합하는 분이고 저는 정진석 공천 주겠다는 얘기로 당연히 읽히고요. 네. 아니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추경호로 공천 주는 정당입니다. 네. 근데 정진석은 거기에 비하면 음. 정진석은 재판을 안 받고 있잖아요. 조사는 받고 있죠. 그렇죠. 조사만 예, 받고 있잖아요. 예. 지금 증거인멸 혐의로. 내란 중요인무 종사로 재판 받고 있는 분을 공천 주는 정당이고 당 대표인데
저분이 지금 이진숙 정진석을 위원장도. 이진숙 씨도 예, 그렇고 마찬가지고. 저분이 지금 정진석 전 실장을 공천을 안 줄 이유가 있나요? 저는 당연히 줄 거라고 보는데요. 다 떠나서 제가 너무 합리적으로 봤네요. 너무 그러네. 너무 합리적으로 너무 봤네. 너무 이상주의. 너무 오늘 바뀌었네. 네, 바뀌었습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오늘 또 바뀌었네.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5선을 했어요. 네. 나름 원로예요. 근데 이분이 왜 또 국회의원을 하려고 할까?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나오려고 하는 걸까요? 그거 지금 아시면서 하시는 질문인 거 제가 알고 제가 그거를 네. 감안해서 답변을 네. 드리면 이게 정치와 사랑이 이래서 같은 거잖아요. 다시 또 이상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기자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예. 정치와 사랑이 이래서 본질적으로 똑같구나. 아닌 거 아니면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그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알면서도 예. 끝이 비참할 줄 알면서도 예. 물불 안 가리고 나아가는 거. 예. 이게 사랑의 본질 아니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 정치인이 정치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저분이 지금 뭐 윤호개인 소리 듣고 윤석열 정권에 어쨌든 최선봉에 섰던 분인데 아마 저분은 지금 머릿속으로 내가 여기서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없다. 내 정치적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자산이 물거품이 남아 이런 생각밖에 안 하실걸요. 그러니까요. 저분은 지금 나가서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 지금 이번 선거에 뛰는 어느 후보보다도 정진석 전 실장 같은 분이 아마 절박할 겁니다. 본인은. 그렇죠. 예. 사실은 저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망가지는 건데 저런 분이 갖고 있는 절박함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정치를 망쳤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그 윤희용 대표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가장 강해야 되는 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윤어게인 인사들을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야당 심판론, 내란 심판론이 가장 큰 이번 선거의 화두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고 거기에 최전선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서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명예회복도 있지만 본인이 지켜야 될 기득권 그리고 그렇죠. 이 전반의 정치 유산을 네. 부정당하면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는 이겨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저는 당권까지 계산한 가운데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게 목표지 국회의원 하나 더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하여튼 그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려온 결정들, 보여온 행태들은 선거를 앞둔 정당의 모습이 아니고 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선거 앞둔 정당의 모습들을 봤지만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네. 이제 않은 모습들 예. 보여준 것은 저 처음인 것이거든요. 보시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이것도 사실은 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예.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예. 본인들이 이제 평가를 받고 심판을 강화시키는 소재를 제공해 준다. 예.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제 못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7일 날 네. 내일 모레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의석이 하나 그거 한다면 예.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겨서 당연히 이제 입당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당연히 의석수 입당. 하나의 문제는 아니다.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감행을 할 수 여력이 그러니까 될까? 저는 이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정치 투쟁을 하고 있고 네. 자신들이 옳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자신들이 살아왔던 친일, 그럼요. 군사 독재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치의 명분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 여전히 민주주의자들이 전선에 서 있는 거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분석을 하면 분석이 안 되고요. 저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단순하잖아요. 이익에 기반한.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인 집단입니다. 네. 정치인은 배지를 달고 권력을 손에 쥐는 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자기들이 손잡고 싶어 하는 사람은 윤어게인인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나라는 절단 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기 자. 이제 그 김태흠 지사가 네. 이제 보령 서천이 지역구예요. 네. 원래 그래서 이제 충남지사가 되면서 그 자리가 비면서
장동혁 대표가 그 지역으로 간 거거든요. 거죠. 예. 그러니까 장동혁 그김태흠 지사가 글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예. 당선이 되게 예. 하려고 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역학관계가 고민하고 복잡하게, 있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김태흠 지사가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여기서 장동혁 대표하고 김태흠 지사는 특수관계잖아요. 네네. 말씀 주신 대로 그냥 반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여기까지 오셨어. 이렇게 장동혁 대표한테 김태흠 지사가 고개도 안 숙여요. 이제 악수할 때 그런 상황을 보면 선후배지간에 아주 끈끈한 특수관계라는 게 그대로 드러났는데 자 이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고요. 부산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파전 구도가 됐어요. 자 단일화가 될 거냐 이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고요. 결국엔 될 거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 우리 북구갑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일반적이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진보의 진영에서는 후보가 한 명이고 보수는 네. 2명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이제 원래 나온 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명 다 이제 2, 3위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단일화 조건이 딱 부합하는 거거든요. 2, 3위가 예, 우리는 이제 합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각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게 이제 제1 조건이에요 단일화에. 네. 그래서 된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지역의 이제 유권자들이 보게 되면 옛날에는 상대 쪽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단일화 하라는 기류가 큰데 지금 충분하게 그렇게 막 80% 90% 나오지는 않고 반대하는 기류들이 이제 있다는 점. 그것이 이제 단일화를 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표가 이제 결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충돌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해소해야 된다는 과제가 그 보수 진영에 있는 부분이 있겠고 만약에 네. 한동훈 전 대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 다 표가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하나 있겠고 지금 이제 어젠가요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되게 높게 나왔어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가 부산 MBC 조사예요. 예. 예, 그래서 거의 이제 1위 한정우 후보랑 차이가 없었어요. 예, 전재수 후보라? 아니 저기 하정우 후보랑. 하정우.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캠페인이 주목이 받고 뭐 박민식 후보가 뭐 생각만큼 강하지 않아서 뒤처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석이 하나 있고, 근데 그 조사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약간 특이한 점도 있어요. 어떤 게 특이한가요? 이제 이게 보면은 뭐 유선 집전화 비율이 이제 많이 포함됐다는 점이 하나 있겠고 15%. 예. 그다음에 설문지 선택지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정당명을 후보들한테 넣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당명이 없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이렇게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실 겁니까?라고 하면서 1번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네. 2번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네. 3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예.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타이틀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만 부여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역구에 있는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나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정서야라고 네. 한 경우에는 국민의힘 타이틀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그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도한 건지 어떤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정당명들을 탁탁탁 붙여주고 이름만 있었다거나 네. 했을 경우는 약간 다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그러한 자극들에 대한 이제 즉각적 응답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극을 주는 부분들이 좀 설문 설계의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두 분의 단일화의 변수는 장동혁이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면 네. 단일화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내는 것 그럼요.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등원하는 거 그 순간 자기는 못 보죠. 못 보죠. 예, 그러니까 예를 그걸 못 들어서 보죠. 아마 장동혁 대표는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대화가 돼도 한동훈하고는 대화가 안 될 겁니다. 이거 원래 예. 사랑하던 사이가 헤어지면
더 멀잖아요. 오늘 사랑 얘기를 많이 하네.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그러니까 한때는 저희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잖아요. 예. 저런 사이가 헤어지면 저건 다시 이제 수습이 거의 안 되는 예. 관계여서 예. 아마 장동혁 대표는 저 단일화 끝끝내 반대를 할 거고 설사 지역구 하나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예. 아마 반대를 할 건데 예. 저게 이제 단일화가 되는 거의 유일한 조건은 한동훈이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조건일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민식이 완전히 처지는 3위에서 뭐 나가나 안 나가나 뭐 네. 똑같은 예. 이래야 단일화가 되고 음.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한동훈 박민식 두 분이 팽팽하거든요. 네. 단일화 안 됩니다.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안 되고 단일화 왜냐하면 부산 지역구 부산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저 지역구 하나 잃어도 음. 저 지역구 하나 대세에 잃어도 지장 없다. 대세 지장이 없다고 아마 네. 장동혁 체제에서는 네. 판단할 거고 그거보다는 한동훈 리스크가 자기들한테 크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근데 네. 저는 이 대목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 한동훈, 박민식 선 솔직히 개인적으로 관심 없고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하정우 전 수석의 네. 선거를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는 AI 얘기. 이거 너무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딱 그 두 개만 좀 하고 계세요. 하정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거기 가서 항만에다가 AI 뭐 로봇을 깔겠다는 네. 뭐 이런 얘기했다가 한동훈이 막 조롱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본인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어떤 일을 해왔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정도 얘기를 하실 거면 그러면 출마하지 말고 청와대 계셨는 게 맞죠. 됐다. 지금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치인의 워딩이 아니에요. 하정우의 예, 지금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예. 저거는 자기를 찍어줘야 되는 그 부산 북갑에 계신 분들이 내가 저 사람을 찍어야 될 이유를 아직 못 찾고 네. 있을 겁니다. 그런 사이에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지지율은 좀 빠지고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그리고 그 하정우 두 분 지지율 뒤집히는 거 일주일 내도 뒤집힐 것 같은데 예. 지금 선거 전략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하정우 전 수석 위험하다. 캠프는 선거 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캠프에 네. 선거 전략이 없어 보이고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라는 사이렌을 위기의 사이렌을 세게 울려주셨어요. 저는 이제 보수 그 두 명의 후보가 단일화되는 것은 이제 격차 크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요. 단일화가. 네. 어차피 왜냐하면 이제 안될 단일화라는 건데 뭐. 것은 예, 그 자기도 후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불확실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네. 오히려 이제 그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비슷한 접전을 가져오는 예. 가운데 예. 하정우 후보와의 격차가 제법 날 때 예. 그때 막판에 가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보여요. 두 명의 후보가 나도 후보가 될 수 있고 너도 후보가 될 수 있을 때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해도 나는 후보가 안 되라고 하는 확신한 사람이 있다면 네. 그것이 이제 더 단일화 가능성을 이제 주는 물론 그 사람이 비용의 문제가 워낙 커가지고 선거 비용 등 이것들을 이제 자기 이제 안 가져가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제 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가 오히려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일종의 그 실언 논란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부산에서 오빠 논란도 있었고, 저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취재하면 다 비판해요. 네, 그리고 영남 지역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그냥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낫다. 이제 이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하는 얘기는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컴퓨터공학 전공했어.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실천 담론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여기 얼마나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성공한 어떤 그 금이 환양론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그 지역의 영남에 있는 경우에는 후보들이 이렇게 이제 외지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네. 이게 안 좋거든요. 외지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안 좋다. 이 부산 북구 갑도 사실은 보게 되면 저런 걸 제일 많이 묻는 데잖아요. 끝까지 여기 있을 거냐, 네. 끝까지 여기 정치할 거냐. 네. 그러니까 후보들이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이제 제기될 수 있는 거는 여기 경유지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찬 여기서 끝까지 정치하겠다. 타워팰리스 사는 놈이 여기 왜 왔노? 막 이게 아주 거칠게. 예. 그리고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 이제 강서의 을인가요? 네. 출마도 했고 하니까 사실은 분당에도 갔었어요. 분당에도 갔었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배신자가 귀환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네.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본인이 이제 계속 그래서 진짜 북구 사람인가 이 표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북구 사람이 사람. 누구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이 있는 상황인데 외지에서 왔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 녹아들고 스며들고 여기 사람이고 여기 끝까지 있을 것이고 함께 뒹굴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야 네. 수용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생뚱맞게 이제 외부에서 온 것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시골 같은 경우 금유 한양 되겠지만 요즘에 이제 유권자들 수준이 워낙 높아졌으니까 네. 사실 와서 같이 함께 할 사람이 중요한 그렇죠. 것이지 뭐 와서 시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먼저 큰 것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정교하게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영남 지역에서는 이 사람 우리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들은 수용도를 높이지만 그 민주당 당에 대해서는 거부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자기들 이제 정서와 같이 했기 때문에 정체성인 거예요. 그 네. 자체가. 예. 그러니까 캠페인도 국민의힘을 대놓고 공세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 유권자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거 말고 이 후보 이 뭐 대구 사랑 김부겸이든 뭐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상대 정당을 확실하게 이제 비판을 강하게 하면 당대당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쪽은 또 당연히 당 후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깨야 되고 이제 지도부들이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가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줄 것을 개런티할게 이제 이런 기조긴 할 텐데 네. 이게 이제 너무 강하게 되면 정당이 부각이 되는 것이니까 그 정당에 대한 반감은 보수 층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조절이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초반에 있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정우 수석이 입고 다니는 점퍼가 그 숫자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렇게 당 대표로부터 받은 점퍼가 아니라 숫자도 이름도 없는 점퍼를 입기 시작했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 동네가 어쩔 수 만만치 없죠. 뭐 않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라는 거고. 생각을 하게 되는 단서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오빠 논란 같은 거를 보면서 이게 그런 거 같잖아요. 예전에 17대 총선이었나요? 정동영 당시 당대표의 노인 폄하 발언. 그 있었죠. 사실은 정동영 당시 당대표가 노인 폄하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건 없어요. 아니죠.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선거 때는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조심해라.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뭐 어떤 경상도라는 또 부산이라는 또 특성도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선거 구도 자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또 만드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부산 지역에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깃발을 꽂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하정우 전 수석이 본인의 그 탤런트를 잘 살려서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팔고 민주당 팔고 그리고 본인의 어쨌든 독특한 전문 영역 그 AI 이거 말고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자기를 찍어줄 사람들에게 부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정우 후보 이제 측에서는 지금 초반 캠페인이 이제 삐그덕거린 부분이 있는데 네. 다만 이 지역 주민 대상으로 부산시장 이제 후보 가상 대결을 하게 되면 전재수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거든요. 여전히 높아요. 네. 막 절반 넘어갑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룸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재수 후보의 그 후광을 네. 이제 충분하게 흡수를 아직 못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하겠죠. 예. 이제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흡수하냐 이것이 하정우 후보에게 남겨진 이제 과제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제가 뭐 오늘 아침에 영남권 국회의원 통해서 이제 전화 취재를 좀 했는데 대구는 김부겸의 이름으로 그냥 치르면 되고 네, 지금 하정우 옆에 제일 필요한 것은 전재수다. 맞아요. 예, 그밖에 다른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정우 수석과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학부모 단체인 학부모 교사 인권 보호 연대가 아동 인권 침해로 고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복잡한 지역만 계속 여쭤봐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그만큼 유권자들이 고뇌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평택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했던 그 정치인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평택 사람들을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야? 정장선 전 의원님인가요? 이 판을 그분 현역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예, 그분은 아니에요. 예.
그 어떻게 할 거냐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다. 사실상 재보선이 이번에는 미니 총선이고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토마토가 어제 평택을 재선거에 대한 여론조사했는데요. 김용남 28.8, 유이동 22.5, 조국 2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김용남 후보가 뭐 계속 집중적인 조명을 최근 며칠 받았잖아요. 네. 그 효과가 이제 반영된 부분이 있겠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네.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 기본적으로 네. 예, 그것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지금 1위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30% 가깝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인천일보 그 지주에서 조사에서는 유일하게 30%를 넘어가고 찍었습니다. 예. 적극 투표 의향층만 봤을 때는 30% 중반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 의지가 강하고 거기서는 네. 더 높아지는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지금 진보 진영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22.2%인 것이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이제 22.5%, 전 의원이 25.5%인데 약간 이제 격차가 지금 이 정도면은 의미 있게 날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5명의 후보가 이렇게 의미 있게 나오는 것은 흔치 않은 조사입니다. 네. 이제 4위, 5위 후보도 10%에 근접하잖아요. 이런 조사는 사실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3명의 후보가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아니면 근접하게 접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특이한 구도로 전개되는 선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조사에서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후보들의 지지율의 합이 100%라는 거예요. 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이 구도가 잡히게 되면 지역의 유권자들 대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어떤 후보가 내가 남은 기간 열심히 해가지고 내 지지율을 끌어올릴 거야.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으로 지금 돼 있고 이것이 강하게 이제 결합이 이게 조율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강하게 이제 결합이 되는 것인데 누군가의 지지율이 떨어져야지만 본인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작은 지역의 선거 캠페인 특성이라는 게 뭐냐하면 후보들이 이 전국이나 광역 단위라고 한다면 어차피 못 만나니까 이 메시지 싸움으로 하면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지역은 점차 만나는 거예요. 점차 유권자들이 나 있으면 누구랑 관계가 계속 맺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악수 한번 했어. 가령 이렇게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버리고 이제 이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악수하면 그게 표로 연결됩니까? 악수든 어떤 관계든 해서 예, 이제 예. 어떤 마음을 정하게 되는 관계성이 생긴다고요. 예, 후보들하고 예, 작은 예. 지역들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그렇게 되면 변동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이제 초반에 잡히게 되면 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100%라고 하는데 한정이 돼 있고 또 좌우로 나누면 절반이잖아요. 사실 그게 크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나누어 가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초반에 우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네. 조국 대표와 김용남 의원 간에 전 의원 간에 네. 그것이 이제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작은 선거구 네.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국 대표랑 김용남 전 의원 간에 이제 과거의 일들을 둘러싸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려를 좀 표했었는데 예. 제가 걱정했었던 일들을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계속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민의 한 근데 거의 예언가네.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왜 그러냐면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최소한 내란 세력이 정치적으로 확장되는 거는 막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두 분밖에 대안이 없어. 네. 근데 이 두 분이 자기들이 불필요한 사람, 이게 생산적이지도 않아. 다 지난 일이고 네. 이미 역사적 평가 어느 정도 내려졌습니다. 네. 지금 와가지고 조국 전 이제 조국 교수 전 예, 평소에 그렇게 부르니까 조국 교수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했었던 수사가 온당했다, 네.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생산적이지도 않아. 네. 근데 자기들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절박함 때문에 지금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예. 건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면 좀 안타깝다. 예.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저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3위로 돼 있는 유동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1, 2위를 제끼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될 것 같은데 네. 당선이 될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게 선거 끝난 다음에 또 정치 지형도 생각을 할 때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그냥 지금은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더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싸움을 붙고 있는데 저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함 네. 그리고 본인이 당했었던 일에 대해서 과거 상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좀 있어봐요. 이제 김용남 의원은 아마 그 얘기 들고 나올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김용남 의원은 할 수 있는 말이 딱 한마디가 있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당신들이 윤석열 다 받아들여서 지금의 윤석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당신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막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은 그렇게 되치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 네.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유권자로서의 말씀을 네, 드리는 네. 거고 이제 기자로서 예.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최소한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평택에서의 싸움에 평택을이라는 걸 걷어내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역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네. 지금 두 분이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뭐 얘기는 해요. 뭐 예. 평택 뭐 교통 하나도 보이질 인프라, 않아요. SOC. 그것도 역시 언론의 문제고요. 아니 네.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고 캠페인이 잘 드러나지 않는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많은 오히려 선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구에서 네.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싸움을 붙었는데 네. 여기에서 굉장히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얘기들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면 장기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캐파를 키우는데 이 선거구의 선거 결과가 굉장히 큰 좋은 네. 결과를 낳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요즘에 이게 보면 좀 안타깝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 이런 걸로. 심드렁한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네. 심드렁이에요. 아 그래요? 그 어찌됐든 지금 이런 판단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사진은 많이 찍는다는 거예요. 조국 대표가. 네. 그런데 그 사진은 많이 찍는데 사진 찍은 사람이 표까지 줄지 이거는 퀘스천 마크다라고 이제 평택 지역 정가를 잘 들여다보는 정치인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라는 조직세가 있다. 기초단위, 광역단위, 국회의원이 둘이나 있고 이 일단 조직만 와도 일단 과반은 해야 되는데 과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민주당 내부의 상당 부분이 조국 대표 쪽으로 이동해 있는 표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두 후보의 대결이 지속되면서 애매하게 오자구도가 끝까지 갈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을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이제 이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우리가 이제 단일화의 추억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음. 항상 이제 이렇게 나오면 다자구도 되면 단일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단일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1위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1위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합쳤을 때 우리 이길 수 있어. 또 한 가지 너도 후보 될 수 있고 나도 후보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정도면은 단일화할 때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특별히 누가 독보적인 1위가 있는 상황도 아니야라고 하면 이때는 지금 다 오자구도가 그대로 가서 내가 나만 살짝 잘해서 1등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합리적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요 흐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왜냐하면 뭐 가령 유이동, 뭐 황교안 이제 두 명의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치가 여기도 분명히 다른 많이 거예요. 달라요. 예. 황교안 대표급인데 단일화를 선뜻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양보해주는 모양새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실익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목소리 내면서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이니까 거기가 어느 쪽이 하나 하면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동질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전격적으로 민주당 후보와 김재현 대표 아니면 조국 대표와 김재현 대표 쪽이 전격적으로 뭔가를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라면 이제 이 오자구도 가능성이 지금은 가능성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가능성 중에 하나 경우의 수 하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저는 유이동 후보는 결국에는 안 될 것 같고 인기가 없고요. 예 조국 김용남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선될 예. 거라고 말씀을 전망하는데, 드렸는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 평택의 선거 결과는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끝까지 가지 않을 거거든요. 저분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느냐 조국의 손을 들어주느냐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결정이 날 거라서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당선이 될 건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며칠 보니까 조국 후보는 이 내란 청산이라는 카드를 들고서 지금 정치를 해요. 이제 그렇죠. 선거를 예, 뛰고 예. 있어요. 검찰 정치 검찰 사실은 진보당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가 손잡기가 가장 좋은 카드가 내란 극복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뛰고 있는 게 눈에 좀 보이고요. 김용남 후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라는 당세를 얻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김용남이 아니라 누가 나와도 한 30%는 얻을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곳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도가 이제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진보당 김재현 후보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분이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느냐, 예. 민당과 손을 잡느냐 여기에 이제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렇죠. 진정한 캐스팅 보트는 김재현 후보에게 김재현이다. 있죠. 예. 라는 말씀 좀 주신 걸로 그건 이야기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네. 예. 11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것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이 그 소폭 하락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분석은 쭉 해주셨으니까 이게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 정원호 시장 여전히 좀 많이 차이는 벌어지는데 이 흐름이 계속될지 서울시장 선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대통령 평가는 이제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정치적 지지율하고는 달라요. 어쨌든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방금 지난주까지 잘했는데 이번 주는 좀 아니야라고 해서 잘 못하는 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100% 정치적인 성격이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볼 것은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지지하지 않지만 잘한다 할 수 있는 거고 지지하지만 잘 못한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금 요 수준의 변화 같은 경우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이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된다고 보여져요. 이 기류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의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격차는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몇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자산 선거로 이제 치러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네. 매우 강력합니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 투표율이 80% 육박했는데 서울에서는 사실은 이제 진보 후보 이재명 후보와 보수 후보들의 합이 별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 근데 투표율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투표장에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더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한강벨트 얘기하지만 그게 부동산 벨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 안정되는 거, 주거 안정되는 거, 좋다, 오케이, 여론 아주 높아요. 맞잖아, 이렇게. 그렇지만 당신 집값 떨어지는 거 수용하겠습니까? 하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지금 이제 치러지기 전선이 형성되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슈들이 점화되려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장특공제 등도 있고 공시가도 발표가 되고 네. 부담이 되고 대출 규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계속 이것을 쟁점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가면 이제 한 자릿수 이제까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점화될 것이냐 선거의 쟁점이 될 것이냐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오세훈 후보와 그렇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정원호 후보 간의 캠페인 대결 이제 그것이 이제 캠페인 역량에 따라서 격차 여부는 뭐 더 축소되느냐 여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근에 전국 상황은 제가 볼 때는 특검법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국민들의 평가, 거부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네. 아직은 서울에서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시그널은 보여지진 않는데 제 눈에는 뭐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근데 이게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무관치 않나 보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선거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경상도를 제외하고는 보수적으로 항상 네. 결과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안도할 수 없다.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오세훈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보수에서는 꽤 합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성과도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저분에 대한 그 지지율이 공고하게 나오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보면 서울에서는 여전히 그 말씀하셨던 대로 항상 이게 부동산 이슈가 이제 제일 큰데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 그리고 정원호 후보 쪽에서 갖고 내거는 캐치플레이즈가 그 바람처럼 이렇게 네. 그 국민들에게 잘 와닿는 듯한 느낌은 아직은 들질 않아서 음흠. 조금 더 정책적 선명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기자로서는 좀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굉장히 진지하고 꼼꼼하게 그 지금 핫플로 알려지고 있는 선거구별로 이제 분석을 쭉 해드렸는데요. 이번 선거도 역시 시대 정신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 심판, 그죠? 윤호개인 심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전선이 그렇게 또 쳐지고 있다. 막 각 당에서 서로 막 자중질환이 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매우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민주당 안에서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고요. 내일 정도 6일에서 7일 사이에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건데 이게 또 선거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까요? 호남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네. 과거에 이제 호남에서 어쨌든 그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 대한 이제 반감들 이런 것들이 반작용으로 일어났던 사례들이 몇 번 이제 있긴 있었는데요. 네. 과연 이제 이번에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광주나 뭐 전남까지 지금 통합이 되기도 했고 어떤 과거 때 그런 기류가 이제 당에 대한 반감 그래서 호남 소외론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정권에서 호남 인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호남의 정서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이후에 나타났던 선거에서 발현되는 경우들이 이제 덜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호남에서 그러한 정서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지금 이제 지난번 공천을 놓고 논란을 놓고 그것이 이제 좀 불공평했던 건 아니냐 네. 형평성에서 또는 이제 그 안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단식까지 했던 했죠.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북 도민들이 어쨌든 인식을 다르게 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보다는 네. 그때 그 공천 과정에 대한 부분들 음흠. 그것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른 선거들하고 같이 치러지니까 기초자치단체장 등하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무소속이 어떤 선전을 하려면 실제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 정도는 이제 우세를 가져가야 네. 사실은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과연 그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네.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네. 그 부분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인생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예, 역시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바보 같은 선택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 하나 들고 또 하나는 20대 총선인가요? 그 정청래 당대표가 출마를 못했죠. 공천 네. 못 받고. 더컷 유세단 단장이었죠. 그때 공천을 못 받고 굉장히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정치인 정청래의 모습을 떠올려 봐라. 네. 인생 길다. 인생 길다. 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또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다시 뭐 그런 측면에서 좀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무려 13분이나 더 방송을 연장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네, 휴일인데 여러분들 그 너무 괴롭혀드린 거 아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어제부터 계속 그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호르무즈에서 폭발했다는 HMM 선박 화재는 이미 진압이 됐고 두바이로 옮겨서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피격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있는지 물론 일단 그 인원 그 선원들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트럼프가 한국도 호르무즈 작전에 동참해야 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또 우리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